자, 어제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것이 2016학년도 융합형 인재 전형이었는데 그게 일반 전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반 전형. 지금 이제 일반 전형이 학업 수형하고 계열 적합형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서 뭐 이게 다르냐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계열 적합형으로 들어온 것이고 계열 적합형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학종으로 특기자 전형이 사실상 학종으로 흡수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특기자 전형이나 그 융합형 인재 전형이나 사실상 문제 유형이 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는 기출 문제를 그냥 가리지 말고 너무 이제 예전 거에서 그 제시문이 엄청 짧았던 거 있어요. 학추의 일부. 그거 제외하고서는 그냥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죠. 여러분들 계열 적합형 썼으면 아마 또 이제 학업 우수형 쓴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리지 않고 풀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과거에 출제됐던 걸로부터 이렇게 최신으로 오면서 선생님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문제가 점점 오면 올수록 뭔가 신선한 맛이 좀 떨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약간 논술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이제 논술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이제 많이 받아요, 쌤은. 자, 근데 어쨌든 이 계열 적합형 문제 여러분들 미리 이거 다 풀어봤죠? 풀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1분 준비에 21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7분간의 이제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7분간. 우리가 융합형 인재형 할 때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뭐 시험 시간이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7분 동안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잖아요. 4개의 문제를 푸느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2분 20초 정도씩 할당을 해서 하면 되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추가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이 7분 정도니까 대략 한 2분 정도씩은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추가 질문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추가 질문이 없으면 혼자서 쭉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훨씬 더 부담스러워.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대면 그 연세대와 같이 이제 화상으로 녹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상대방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주제가 뭐가 나왔나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문제를 먼저 보고서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논제가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2번, 3번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문제들을 다 보다가 보면은 이제 뭐가 가능하냐? 여러분이 저기 그 주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핵심 키워드, 핵심 주제어가 뭔가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라도 문제를 먼저 보고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시작합니다. 자, 작년 오전에 시험 봤던 문제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심은 가나다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관점을 그 목적과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하시오 라고 했어요. 비교. 자,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비교의 기본은 기준을 잡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서. 자,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하고 둘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뭐 형태. 그죠? 형태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네모 납작하다, 둥글고 길쭉하다 이런 식의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 그러면은 빨갛다, 까맣다, 하얗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비교를 할 때 비교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비교 기준을 줬어요. 뭘로 줬냐? 새 제시문을 비교하는데 주제어는 노동이야. 노동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 전개가 될 텐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 뭘 찾아라? 노동의 목적, 노동의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교의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에서 노동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노동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되거나 야기되거나 산출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동의 뭐 목적과 결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답이 되고
간단하죠? 그럼 답변한다라고 그럴 때 이렇게 답변 구조가 나올 거예요. 재심은 가나 다에 나타난 노동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가에서 노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노동의 목적이 뭐고 결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 아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할 때 답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노동의 목적과 결과라고 하는 역삼각 그 관점에서 비교를 할 때 역삼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다 노동에 관한 관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재심은 가나다를 노동의 목적과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에 이제 선생님 역삼각형 그리면서 이제 들어간다 그랬지? 자, 여기에서 재심은 가, 그리고 재심은 나, 그리고 재심은 다, 이렇게 되겠죠. 역삼각형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재심은 가를 또 이제 둘로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둘로 쪼개면은 노동의 목적, 결과. 자, 재심은 나도 노동의 목적과 결과. 재심은 다도 노동의 목적과 결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답변 형태만 꼭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의 목적의 측면에서 재심 가나다를 비교하겠습니다. 노동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삼각형 구조가 이렇게 되겠지. 두 개로 떨어지겠지. 목적 그리고 결과. 그래서 여기에서 가에서 목적, 나에서의 목적, 다에서의 목적. 가에서의 결과, 나에서의 결과, 다에서의 결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재심은 가에서 목적 결과, 나에서 목적 결과, 다에서 목적 결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듣는 사람한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답변 구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심은 가에서의 목적은 뭐고 노동의 목적은 어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의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 구조를 취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술이 약간 논술이랑 다른 점은 논술은 글로 충분히 생각해서 글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구술은 그래도 계열적 합평은 21분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계열적 합평, 이 구술 문제는 푸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답변을 구한다. 답변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노동이 주제어가 지금 전체 꿰뚫는 주제어가 노동으로 보이는군요. 자, 재심은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은 라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그랬어. 재심은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뭐 평가형 문제인데 상황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재심은 라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평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심은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고 할 때 어제 우리가 2016학년도 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탕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토대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기준이다. 기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은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말이야. 비교도 기준을 잡아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 기준의 관점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말을 해봐라. 평가하시오. 자, 재심은 가를 활용해서 재심은 나의 기억 성과 사회, 니은 근대 사회, 딕은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이것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네. 평가형 문제가 두 개가 나왔고 비교형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냥 진짜 대단히 논술스러운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심문을 분석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심문을 보고 재심문을 이해하고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재심문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네요.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이렇게 쓰죠. 토피아는 이게 세계란 뜻이야. 세계, 월드. 토포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유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접두사죠. 없다. 그래서 없는 세계.
이것은 없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세계죠. 없는 세계인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있지. 머릿속에만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토피아를 그냥 쓰면은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한글로 번역 안 하고 그대로 발음대로 쓰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이상세계 또는 이상사회, 뭐 이상세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다시 뭐야? 아이디얼이지. 아이디얼. 아이디얼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아이디어는 뭐가 아이디어입니까? 관념이 아이디어죠. 우리말로 하면은 관념인데 관념은 어디에 존재해요?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죠? 정신,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플라톤의 이데아는 뭡니까? 이게 완전한 세계. 그죠? 완전한 진리의 세계고 이것을 모사한 세계가 현실 세계잖아.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 완전한 세계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것도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누스, 지성, 이성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는 세계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유토피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세계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 치고 이 유토피아는 1516년 토마스 모어가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1516년 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아마 배웠을 수 있는데 울타리치기 운동 들어봤습니까? 울타리치기 운동. 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었고 이때가 이제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네덜란드하고 이제 양모 산업으로 경쟁을 하던 시대죠. 그래서 그 목초지에 울타리를 쳐갖고 사유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내쫓겨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들이 인간의 식량을 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인클로저 운동 묘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하느라고. 자, 어쨌든 유토피아는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펴낸 책으로 이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좋은 세상 이상 세계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고 이것은 아이디어란 세계인 거죠. 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본문을 보면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제도,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어요. 자, 빈곤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부유해갖고 사치하는 것도 없고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 풍족한 사회야. 너무 부유한 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그냥 풍족한 사회인데 사람들이 사치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검절약하고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섬의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각기 야, 뭐라고? 아까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비교를 하라고 했잖아. 어떤 노동? 생산적인 노동입니다. 생산적 노동은 뭐예요? 뭔가 생산하는 노동이죠. 뭔가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의식주하고 관련된 것들. 자,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각기 특성 기술을 배워서 농부가 되거나 직조공이 되거나 석공, 철공 또는 목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공인 거지. 그지? 자, 한 가지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본인이 원하면 다른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어느 기술에나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루에 노동은 얼마나 해요? 6시간.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쉬어요. 그러고서 3시간 또 일하면은 하루 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낮잠 자고 산책도 좀 하고, 그리고서 2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한나절 다 지나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쉬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좋은 삶인 것 같아. 잠자고 남은 시간은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 자, 이게 여가 시간인 거죠. 하루에 6시간을 일하지만 안락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도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들어가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생산을 해갖고 함께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 사회야. 소유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도둑도 필요 없는 것이고, 도둑이 필요하진 않죠. 도둑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노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는 노동의 목적이 뭐예요? 노동의 목적. 노동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생산적인 노동, 그러니까 생활에 이렇게 합시다. 자, 생활 필수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이게 생산적 노동이잖아. 생산적 노동의 의미는 바로 요거야. 그리고 이 노동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물론 여기서 나눠져 있어. 자기가 원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런 거, 기술에 따라서 이제 공동 생산을 하고, 사실상 공동 생산을 하고, 이제 공동 분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공동 분배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은 소유물이 없죠.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적 소유가 없는 거죠. 사유재산이 이런 것들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노동의 목적은 뭐야? 재심은 가에서. 자, 가에서 노동의 목적. 가에서 노동의 목적은 뭡니까? 생산적 노동의 특징으로 봤을 때 생활 필수품 생산. 그죠? 필수품 생산이에요, 여기. 생산적 노동인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생산적 노동이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시민이면 누구나 각기 특성 기술을 배워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시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시민적인 이 노동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이야. 의무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왜? 우리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하니까. 그러면은 이 노동의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 노동의 결과는 뭐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지? 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1번의 가 부분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적 노동이자 시민의 의무,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군다나 그걸 바탕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는 필수품이 충족이 되면서 뭘 하게 된다?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재심은 나에서는 노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규율사회. 자,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다. 규율한다는 디스플린. 규율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부정성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금지의 부정성. 금지는 뭐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성이야. 이해되죠? 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성이 사회의 지배적인 동사가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에도 어떤 부정성, 강제의 부정성, 강제로 시키니까 자유가 부정당하는 거잖아. 그럼 강제의 부정성이 깃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뭐뭐 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규율사회에서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낭비하지 마. 물론 이렇게 알고 있어. 효율적으로 일을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낭비하지 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 라고 하는데, 나태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 규율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야. 규율사회.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사상적인 배경이 어떻게 돼 있는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규율사회 얘기하면 이제 감시사회지. 감시사회. 감시와 통제의 사회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감시와 통제의 사회는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셸 푸코죠.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과 같은 이제 그런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근대 사회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을 어떤 시간표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파놉티콘과 같이 뭐예요?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근대 사회에서 마련이 된 거죠. 시간표와 대중교육이 사실 이제 공장 시스템에서 이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 노동을 조직하고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것을 넘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감시사회에서는 이제 영혼까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잖아. 그래서 이런 규율사회에서 영혼의 통제까지도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 그래서 뭐 사실 낭비하지 마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낭비하지 마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좀 놀았어. 그럼 어때요? 뭔가 시간을 낭비한 듯한 느낌이 들고 죄책감에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영혼 통제가 된 거야. 다른 사람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영혼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이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 규율 사회만으로 이제 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뭐뭐 하지 마에서 이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성과를 내고자 한다라는 거지. 그 성과 사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공 사회야. 성공을 하려고, 자아가 성공을 하려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성과사회는 이런 부정성에서 점점 더 벗어납니다. 점증하는 탈규제 경향. 우리가 근대사회의 특징 뭡니까? 자유주의가 점점 확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자유가 증진됐지. 그리고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랑 비교를 해보면 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 애국가 막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뭐예요? 딱 저기 5시 국기 하강식 할 때 딱 서갖고 운동장에 딱 모든 공 차는 거 멈추고 서갖고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격리,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뭐 이거 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지?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것이 그때 이제 떴던 사람이 서태지 선생님 세대가 X세대거든. X세대. 그러니까 X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어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탈규제의 특징인 거죠. 서태지와 같은 어떤 새로운 음악 등장하면서 뭔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도 있고 뭐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탈규제가 점점 증가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부정성을 이제 폐기하는 거야.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이제 서태지도 그런 거지. 고등학교 중퇴야. 고등학교 중퇴인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의 꿈을 실현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긍정하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야. 그래서 부정성을 폐기하고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뭐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ought to, ought not to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런데 지금 뭐야? yes we can 이렇게 되는 거죠. yes we can.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no가 지배적이며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습니다. 그지? 규율 사회에서는 뭐가? no 하지 마.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탈이죠.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만약에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병자인 거야. 그지?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죠.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하지 마, 이걸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마라고 테두리를 정해놨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일탈이 일어나는 거고 일탈의 하나는 범죄자가 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이런 거죠. 자, 그래요. 지배적이며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이 아까 일탈 말한 거예요. 자, 미친 사람이 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이런 거야. 반면 노동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성과 사회에서는 우울증과 소진증후군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봐봐.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너 we can. Yes, we can. 그죠? 아,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지? 나이키. 뭐예요?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 그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갈아 넣는 거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과사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문화적인 풍조, 대중 서적을 놓고 본다면 자기계발서의 등장이죠.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물론 자기계발서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지만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해갖고서 뭐냐면은 자기 개발을 해라. 그럼 너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갈아 넣는 거야. 규칙적인 생활도 해보고 뭐 또 꿈도 한번 이루도록 해보고 하면서 뭐 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봐 막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하는데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죠. 성공한 사람들 몇 프로나 된다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 그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성과를 못 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우울이 오는 거죠. 소진증후군. 내 에너지를 다 갈아 넣었어요. 내 몸을 갈아 넣었어.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그게 소진증후군이 오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요? 번아웃 왔다고 많이 하죠. 번아웃 와서 나는 여행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런 게 오는 거야. 정신병리학적인 특징으로 푸는 것이 이 한병철의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건. 자, 이런 점에서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고 어떤 거야? 강제를 만들어내는 사회예요. 강제. 이거 아까 영혼 통제한다고 했지. 뭐뭐 해야 돼, 뭐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서도 자아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자아긍정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가 되는 거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 부정성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성과하는 우리 이런 거죠. 70년대 성과를 위해서는 뭐뭐 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몰입해서 이걸 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야지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 긍정을 통해서 뭔가 이 벽을 넘어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 뭐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 능력의 긍정, 할 수 있어. 그지? can은 당위의 부정성, ought, not to 이런 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외부에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거든. 따라서 사회적인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성과 주체는 규율 단계를 마치고 규율로 단련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능력은 규율의 기술과 당위의 명령을 통해 도달한 생산성의 수준을 더욱 생산성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어. 긍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개발을 해. 그래서 성과를 더 많이 내. 그게 생산성 수준의 향상인 거지. 자,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당위와 능력 사이에는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인속적 관계가 있어요. 왜? 규율이라고 하는 부정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단계의 생산성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위해서 자아 긍정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재심은 나에서 노동의 목적이 뭐야? 재심은 나에서 노동의 목적은 여기서는 자아 긍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 결과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회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어떤 거? 사회병리 현상. 어떤 현상? 우울증.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소진증후군, 번아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왜? 자신을 갈아 넣으니까. 갈아 넣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도달합니까? 못하죠. 성공을 하면 좋은데 모두가 성공을 하지는 못해. 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 성과사회라고 하는 것은 규율 사회의 연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서양에서는 한 70년대 정도부터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유행했지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모더니즘의 연속이고 근대성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일 뿐이죠. 이런 성과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근대사회의 병폐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치유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인간의 더 큰 병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병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선생님 개인적인 관점은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일단 여기 제시문 이해가 됐죠. 자, 다음 제시문.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제시문들이 나오냐? 제시문 다 막스 베버. 이건 사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봅시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 원인을 분석해요. 자본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 원인을 분석한 다른 학자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있죠. 자본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이룩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래요?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유물론. 그치? 자연이라고 하는 물질, 유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물질적인 교섭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설명을 하는 거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과 인간의 물질적 교섭이야. 그 물질을 교환하는 관계인 거죠. 노동을 통해서 뭔가 생산을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 교섭에서 중요한 것이 생산을 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적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 관계에 따라서 이제 생산 양식이라는 것도 결정되고, 뭐 그리고 그런 생산 양식이 이제 토대, 물질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고 그 토대 위에 상부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의식, 인간의 정신. 그래서 의식은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과 발전, 나중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어떤 모순적인 관계에 빠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지만 이제 베버는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을 거부하는 거지. 유물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베버가 이제 사회학의 칸트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정신성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강해지는 건데, 유물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신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적인 차이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가톨릭과 구교죠. 가톨릭,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교, 얘네들 사이에서 가만히 얘네들이 뭔가 이제 그 경제적인 형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이 된 거야.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한테서는 성공한 자본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근데 카톨릭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노동을 하다 말아. 노동을 일정 수준 해갖고 자신의 생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만 딱 생산하고 나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거지. 그걸 보고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윤리라고 하는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이제 그걸 분석한 게 바로 이 책인 거죠. 자,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신교의 직업윤리관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개신교의 직업윤리관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성립과 발달에 기여했다. 요게 결론이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거냐 한번 봅시다. 그는 노동을 인류 최초의 죄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보지 않아. 뭐 인류 최초의 죄, 원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네들은 평생 어떻게 하는 거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상 사회에서 쫓겨나서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맛보고 인류는 노동의 고통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 노동을 통해서 네가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통으로 그때 봤지만 이제 그는 노동을 고통으로 보지 않아요. 직업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은총을 받는 뭐 요거죠. 직업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근데 사실 이거 선생님 볼 때 설명이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아. 은총을 받는 방법이다. 신의 은총을 받아서 부를 축적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즉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거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강조한 금욕주의는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생활 윤리를 가리킨다. 뭐죠?인데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이제 베버가 하는 얘기가 그건 거잖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독일어로는 이제 베루프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지. 베르프, 콜링.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목소리야, 소리. 그지? 우리 보케이션도 뭡니까? 직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것도 뭐예요? 이 보컬, 목소리에서 나는 거야. 이게 신의 명령이야, 신의 소리. 그래서 신의 부르심이야. 신이 부른 거야. 이것을 한자로 말한 게 뭡니까? 신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신이 명령한 바. 신이 명한 바. 신의 명령이야. 뭐가? 직업이. 직업은 내가 선택했어요? 물론 내가 선택했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걸 선택했어도 그것은 사실은 신의 소명이에요. 신이 나에게 준 소명이다. 그게 요거야. 신의 소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그래서 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근면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냐? 라고 하면은,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제 칼뱅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예정설이 뭐예요? 예정설이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결정된 겁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게 예정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구원은 결정된 거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정설에 따르면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그것은 신에게 기도를 해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는 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 거야. 칼뱅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정설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나의 구원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예정된 자인지, 구원이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얻는 방법이 뭐냐? 신의 소명을 다해서 근면 성실하게 불을 축적하는 것으로서 신의 은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 내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불을 축적하느냐 축적하지 못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보는 거야.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은 뭘 통해서? 신의 소명을 다함으로써, 신의 명령을, 신이 주신 나의 소명, 명령을 의무로서 다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 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불을 축적하면은 그 불을 어떻게 써야 돼? 이 불을 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신의 또 다른 명령 뭡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부해야지. 그지? 기부해야지.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할 것이고,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쌓은 부는 어떻게? 신의 소명을 다하는데 다시 써야 돼.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에 다시 이 불을 투입해갖고 더 불을 증진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증대시키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신의 소명을 다하는 거고, 신의 은총을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을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나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욕구 만족이 이제 과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탐욕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탐욕을 위해서, 그건 신의 영광을 위해 빛내는 그런 소비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금지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금욕주의야. 금욕주의, 욕구를 금지하는 거잖아. 그지? 금욕주의,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해갖고 막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사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만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막 귀걸이 뭐 이런 거, 막 핸드백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비싼 것들 하고 다니는 것은 막스 베버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면은 벼락부자. 벼락부자가 된 애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애들이 탐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페리아 캐피탈리즘. 천민자본주의.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천민자본주의가 뭐냐? 벼락부자가 되어갖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돈을 쓰면 천박하다, 이런 거죠.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잘 봐. 페리아가 뭐야? 페리아. 페리아. 불가촉 천민이야. 불가촉 천민. 불가촉.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촌민. 이게 닿으면 안 돼. 내가 타락하거든. 야,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 거야. 모든 부자가 그런 게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탐욕의 자본가들. 그런 것은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베버의 관점에서 충분히 그런 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생활윤리를 가리키며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업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세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생활, 이거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 아니야, 이건. 구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봐봐, 기독교인으로서 탐욕을 부리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칼뱅의 예정설이나 이 막스 베버의 해석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직업노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절제된 생활과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사적인 이윤이 결국 신의 뜻이라는 인식이 근대사회. 신의 뜻이야. 성실한 노동. 근면성실이야. 근면성실. 그리고 금욕주의를 통해서 불을 또한 탐욕에 사용하지 않고 축적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노동윤리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인해 사람들은 기업 경영과 상거래를 통한 이윤 추구를 탐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신의 소명에 따라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 탐욕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을 했었던 거죠. 그게 금욕주의야.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금욕주의고 개신교에서도 금욕주의야. 근데 개신교는 금욕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더라. 어떻게 해서 돈을 벌더라? 직업 소명설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동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확인이지. 구원의 확인. 뭘 통해서? 신이 주신 소명을 다함으로써. 응? 신이 주신 그러한 소명을 다함으로써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이 목적인 거야. 신이 주신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목적과 그 결과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풀었네. 그죠? 재심은 가, 나, 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재심은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은 라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자, 여기서 나와 다가 기준이 됐고, 라의 상황을 평가하래. 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 것입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98% 이상 컴퓨터, 인터넷,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 즉 인간 없는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뭐 AI 기술 우리 뭐 이미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보면은 우리 은행 지점들 엄청나게 폐쇄했습니다. ATM기만 갖다 놓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해결을 하고 뭐 등등. 이것은 그리고 그 무인 무슨 아이스크림점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나지, 그지? 그리고 키오스크 많이 생겼죠.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식당 가서 빨리빨리 먹는 패스트푸드점들은 다 이런 키오스크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로봇 기술인 거지. 이것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혹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벗어날 수도 있고 소외가 될 수도 있대요. 노동으로부터. 이런 의미에서 노동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긴 노동, 이전보다 많아진 여분의 시간 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당연하게 생각한 노동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많아진 여분의 시간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여가가. 근데 문제가 이제 여가를 잘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여가를 누구나 잘 쓰지는 못합니다. 자, 즉 지금까지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생계수단, 아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노동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노동이에요. 노동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수도 있어. 내 직업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서의 어떤 직업 노동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원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삶의 의미를 찾는 원천으로 이해한 노동 그리고 남는 시간의 사용에 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자, 삶의 의미를 찾는 원천으로서의 노동 그리고 여가, 사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가령 인간은 예술과 창조적 활동, 지식의 재창조 등으로 개인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오히려 권태와 무기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사이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를 한 겁니까? 문제는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재심은 나에서는 아까 뭐였지? 나는 성과사회였지. 그지? 성과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재심은 다는 근대사회의 관점에서 성과사회의 관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라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한다면은 라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인간의 노동이 소멸되는 사회, 사라지는 사회야. 노동이 사라지는 사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성과사회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긍정을 통해서 어땠던 거야? 자아 긍정이죠.
그지? 자아 긍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자아 착취로 이루어지는 사회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의 어떤 우울증과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번아웃.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노동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노동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러한 노동이 사라진다면은 나를 이런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서 긍정하는 방식을 찾을 필요 없고 자아착취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거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뭐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 노동에서는 뭐가 여가가 증가하겠지. 그지? 그래서 생산성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산성을 규율 사회에서 높여놓은 생산성의 벽을 더 그걸 뛰어넘기 위한 성과 사회로의 어떤 진입 이제 이걸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성과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산성이 훨씬 더 생산성이 확대가 되었지만 이제 그 생산성 확대를 뭐가 이제 AI가 담당하게 된 거야. AI가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그런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아착취는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가가 증가를 해갖고 뭔가 그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요거 할 것이 사라지는 거지. 자아를 긍정할 것이 사라질 수 있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나의 삶의 가치, 우리가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삶으로 전락 또 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이제 직업 소명설, 이제 시인의 소명으로서 직업은 소명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을 이야기했죠. 성실하고 이제 근면한 노동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직업 소명이 직업 윤리로서 이제 작동을 했던 것이고 저거의 목적은 신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확인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뭘 통해서 신의 구원을 확인하지? 응? 나의 생활 윤리를 성실과 근면으로 삼게 됐던 것은 신의 구원이었으나 이러한 신의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오히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자아 긍정성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야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게 필요하겠지. 자, 또 봅시다. 이제 재심은 가. 3번 재심은 가를 활용해서 재심은 나의 성과사회, 근대사회,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이제 또 평가를 해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재심은 가를 활용해서 재심은 나의 성과사회 그리고 근대사회 이걸 이제 보라고 그랬는데 자 봅시다. 일단 재심은 가가 뭐였죠? 유토피아 있죠. 유토피아 사회. 이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노동? 6시간을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취미 활동, 여가 시간으로 이제 지내는 그런 사회였던 거야. 유토피아에서는 6시간 노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생산적인 노동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여가죠. 자, 근데 가를 활용해서 나의 기억, 성과 사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과 사회는 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겠지. 이 관점에서 볼 때 성과 사회는 과도한 무리한 노동을 하는 거야. 과도한 노동. 심지어 여가도 뭐예요?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지. 능력 개발을 하느라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의 어떤 우울증과 소진증과 같은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회. 자아 긍정성을 통해서 자아를 노동의 측면에서 착취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유토피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근대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딱 필요한 것만 생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분석하던 사회로 보면은 카톨릭과 같은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볼 때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어떤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사실 이게 쌍둥이라 그래. 이게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이걸 직업의 어떤 소명으로 여겨서 따라가지만, 근면 성실 노동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을 축적해야죠. 만약에 내가 불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 나는 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회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로.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과도한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문제야. 과도한 노동. 여기 6시간 노동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과도한 노동에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얻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를 축적. 부는 어떻게 해야 돼? 부의 무한 축적을 정당화했거든. 무한 축적을 정당화했어. 얘네들은 어떤 사회야? 유토피아 사회에서 보면은 6시간 노동에서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풍족한 사회에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잖아. 얘네들 어떤 사적 소유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사적 소유가 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재심은 라에서 이제 노동 없는 사회, 미래 사회가 될 텐데, 이제 노동 없는 사회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노동이 없어. 이건 6시간 노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보다도 더 나아간 더 유토피아일 수도 있어. 더 훌륭한 유토피아. 그지? 더 훌륭한 유토피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6시간 노동이 시민의 의무로서 주어졌던 것은 모든 시민이 필요하는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에서는 아까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회에서 노동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제시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권태를 느낀다라고 그랬잖아. 권태와 허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물론 이제 모두가 예술가가 된다거나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권태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적 평가는 뭐냐면은 어떤 단일한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처럼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양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필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래서 시민의 의무가 더 사라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사라졌으니까 개인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사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저렇게 한없이 많이 주어진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여가가 갑자기 많이 주어진다면은, 물론 갑자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사회에 익숙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뭐 취미 활동과 새로운 자아 실현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어떤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 권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3개를 풀어봤는데, 이게 한 세트의 문제, 이게 작년에 시험으로 봤었던 계열 적합형의 문제였습니다.